28배 이서연은 차가운 옥탑방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빚쟁이들의 거친 욕설과 함께 쇠로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지진처럼 울렸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 독촉장과 그녀가 저지르지도 않은 해안 무역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법원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은 함정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아버지 이병호 회장, 그녀를 그림자처럼 취급했던 새어머니 김지숙,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천사 같은 얼굴의 이복동생 이서아. 그들은 서아를 지키기 위해, 서아의 사치와 실패를 덮기 위해 지난 10년간 개처럼 일해 온 서연을 완벽한 제물로 삼았다. 그녀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녀의 도장으로 횡령 문서가 작성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믿었다.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간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져라. 감히 서아를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것이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라리 다행이었다.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나는 것이.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옥탑방의 곰팡내가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익숙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방 10년 전의 10대 소녀 이서연의 방이었다. 벽에는 촌스러운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스탠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럽고 어린 손.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위 달력으로 달려갔다. 10년 전 오늘, 그녀의 나이 18,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첫 번째 나락으로 떨어졌던 날.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하얀색 대봉투로 향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 S대학교 법학과 합격 통지서. 10년 전 그녀는 이 봉투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1층 거실로 달려 내려갔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첫 번째 절망을 마주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10년 전의 그 설렘과 기쁨은 없었다. 대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차갑고도 섬뜩한 평온함만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10년 전의 오늘, 그녀가 합격 통지서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을 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연아, 잘 됐다. 하지만 어쩌지? 그리고 그녀의 새어머니 김지숙이 과장된 연민의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서아가 이번에 파리에 있는 유명한 예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지 뭐니. 알다시피 거긴 학비가 상상을 초월해서 말이야. 그녀의 이복동생 서아는 소파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된 눈으로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다, 아버지가 결론을 내렸다. 내 등록금은 서아의 유학 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너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지 않니? 아니면 그냥 회사에 들어와서 격리 일이나 배우거라. 여자가 너무 많이 배워도 좋을 것 없어. 10년 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다. 장학금을 받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다니겠다고 빌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고 새어머니는 그녀를 이기적인 년이라 비난했으며 서아는 언니는 머리 좋으니까 나중에 가도 되잖아라며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팠다. 똑똑.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10년 전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버지 이병호와 새어머니 김지숙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10년은 더 젊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오만함과 권태로움만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마침 잘 깨어났구나. 책상 위에 그거 합격 통지서니. 서연은 돌아섰다.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18살 소녀의 순진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28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맞이했던 여자의 모든 감정이 소거된 텅 빈 눈이었다. 네, S대 법학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평온했다. 이병호와 김지숙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차분함에 잠시 당황했다. 그들은 당연히 그녀가 기쁨에 들떠 소란을 피울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 잘 됐구나. 김지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10년 전과 똑같은 대본을 읊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연아, 큰일 났지 뭐니. 우리 서아가 파리, 유학.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서아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 나 교복 맞추러 가야 하는데. 17의 서아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방 안을 빼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들린 합격 통지서를 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들어왔다. 어머, 언니. 합격했어. 축하해. 와, S대, 법대 진짜 멋지다. 서아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의 은밀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언니? 나 파리에 꼭 가야 하는데. 엄마가 언니 등록금으로 내 유학비 보태준다고 했단 말이야. 언니는 나한테 양보해 줄 거지, 그렇지? 그녀가 서연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다. 10년 전 서연은 이 말에 절망하며 그녀를 뿌리치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매달린 이 여동생을 내려다보았다. 28배 자신에게 빚을 떠넘기고 자신의 약혼자까지 빼앗아 갔던 악마.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인생을 10년간 착취하고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채권자들이었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지옥불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억눌렀다. 분노는 약자의 무기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전략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아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울고 소리치고 애원해야 할 서연이 너무나도 쉽게 순순히 서아 유학 가야죠. 서연이 합격 통지서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저는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겠습니다. 서아 뒷바라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딸을 쳐다보았다. 너무 순순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김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 세상에 우리 서연이 철들었네. 그래야 내 딸이지. 역시 장녀는 달라. 그녀는 서연의 순종이 자신들의 권위 앞에 완벽하게 굴복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그렇게 알겠다. 이병호가 헛기침을 하며 위엄 있게 선언했다. 내일부터 당장 회사로 출근하거라. 재무팀에 말해둘 테니 자빌부터 배우도록. 서아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었다. 정말 고마워. 언니가 최고야. 내가 파리 가서 성공하면 언니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그녀는 서연을 껴안았다.
10년 전 서연은 이 포옹을 치욕으로 느끼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서아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그래 서아야, 절대로 잊지 마렴. 네가 오늘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내가 10년 후에 너에게서 무엇을 되찾아올지. 가족들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10년의 지옥을 다시 겪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돌아왔다. 그녀는 S대 합격 통지서를 집어들었다. 10년 전에는 절망 속에 찢어버렸던 종이. 그녀는 이제 그것을 소중하게 접어 자신의 낡은 일기장 가장 깊숙한 곳에 끼워 넣었다. 이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꿈의 증거이자 그녀가 되찾아야 할 미래의 약속이었다. 그녀의 반란은 울부짖음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순종의 가면 속에서 가장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이제 막 첫 번째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10년짜리 전쟁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28배 고단한 영혼은 이미 잠이라는 휴식을 사치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누워보는 푹신한 침대의 감촉이 낯설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낯선 얼굴 18배 자신을 바라보았다. 풋풋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미 10년의 지옥을 견뎌낸 자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낡은 일기장과 저금통을 확인했다. 10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부모님은 그 존재조차 몰랐던 비상금 300만 원.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종잣돈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다. 모든 대화는 이서아의 팔이 유하게 맞춰져 있었다. 엄마 파리에 가면 제일 먼저 루브르 박물관에 갈 거야. 그리고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서아는 10년 전과 똑같이 철없는 환희에 빠져 제잘거렸다. 김지숙은 어머, 우리 딸 가서 고생하면 어떡해. 아빠한테 말해서 용돈 좀 넉넉히 받아가자. 라며 서아를 부추겼다. 이병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10년 전 오늘 서연은 식탁에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었다. 그들은 오늘도 비슷한 종류의 반항이나 짜증을 예상하고 있었다. 서연아. 김지숙이 가식적인 연민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어제 많이 속상했지. 그래도 어떡하니. 서아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네가 장녀니까 이해 좀 해주렴. 그녀는 서연의 순종을 확인사살하고 싶어 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다. 10년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흰 쌀밥이었다. 옥탑방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곰팡이가 핀 식빵 조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세 사람의 숟가락이 동시에 멈칫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뭐라고? 이병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재능이 있으니까요. 서연이 덤덤하게 말했다. 그녀는 서아를 바라보며 10년 전에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아야 가서 열심히 해. 등록금 내 거 써서라도 네가 성공하면 그게 우리 가족 전체의 성공이겠지. 안 그래? 이 완벽한 순종,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그 어떤 반응보다 충격적이었다.
서아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언니의 굴복을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정말 고마워. 언니 역시 언니밖에 없어. 김지숙의 얼굴이 활짝 폈다. 어머 어머, 우리 서연이 진짜 철들었구나. 그래, 그거야. 가족끼리는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병호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이런 반응이 자신의 권위에 완벽히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드디어 분수를 깨달았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구나. 그가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리며 말했다. 내일부터 재무팀으로 출근해. 가서 차 심부름부터 제대로 배우도록.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서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이 완벽하게 꺾였다고 확신했다. 장녀의 희생.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림이었다. 서연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간 뒤 거실에서는 그들의 경멸, 어린 대화가 이어졌다. 쟤 저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네. S대 법대라더니 그것도 별거 아니었나 봐. 서아의 조롱 섞인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다. 독한 년인 줄 알았더니 아비 말 한마디에 저렇게 꼬리를 내리다니. 김지숙이 덧붙였다. 그들은 서연을 얕잡아 보았다. 그것이 바로 서연이 노린 첫 번째 결과였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아직 졸업식이 며칠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방문을 나섰다. 학교에 가는 척.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학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의 한 증권사 객장으로 향했다. 10년 전에는 존재조차 희미했던 곳. 그녀는 자신의 비상금 300만 원이 든 통장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후의 미래, 그 거대한 정보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 10년 전 바로 지금 이 시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IT 스타트업이 있었다. 미래테크, 미라이테크. 그들은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원천 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이었다. 10년 후 그 회사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거대 핀테크 공룡 엠페이의 모태였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6개월 뒤 발표된 정부의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이었다. 객장에 들어선 서연은 교복을 입은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묵묵히 기다렸다. 학생 무슨 일로 왔어? 부모님 심부름, 창구의 직원이 귀찮다는 듯 물었다. 서연은 10년의 세월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계좌 개설하고 주식 매수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성년자 계좌 개설 절차를 밟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와 통장을 내밀었다. 미래테크, 상장 코드, 화삼. 이 종목 제가 가진 전 재산 300만 원어치 전부 매수해 주세요. 직원의 눈이 커졌다. 미래테크 학생, 이거 지금 거래, 정지 직전인 작전주야.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부모님은 아시는 거야. 그는 선의로 경고했다. 10년 전의 서연이었다면 이 말에 겁을 먹고 망설였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냥 매수해 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직원은 혀를 차며 어쩔 수 없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다. 매수 주문 들어갔습니다. 300만 원. 미래테크 6,000원주. 잠시 후 거래 체결서가 출력되어 나왔다. 서연은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10년 전 희생과 10년 후의 죽음이 맞바꾼 그녀의 첫 번째 검이었다. 그녀는 증권사 문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순종하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종의 가면을 쓴 냉혹한 복수자였다. 그녀의 10년짜리 전쟁은 이제 막 첫 번째 총알을 장전했다. 이서연의 해안무역 첫 출근 날은 굴욕 그 자체로 시작되었다. 이병호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인사팀장을 통해 그녀를 지하 1층의 창구와 붙어있는 자료관리실로 배정했다. 그곳은 회사의 모든 잡무가 모이는 빚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 이서연 씨, 뚱한 표정의 박 과장이 그녀에게 먼지 쌓인 책상을 배정했다. 오늘부터 할 일은 이 창고에 쌓인 10년치 회계 전표들을 스캔하고 데이터로 입력하는 겁니다. 이해 없죠? 10년 전 그녀는 이 부당한 처사에 눈물을 삼켰었다. 이병호는 완벽하게 굴복한 딸을 자신의 감시에 두는 것에 만족했다. 그는 서연이 S대 법대 합격증을 가졌다는 사실이 내심 불쾌했다. 그 빛나는 재능이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지하 창고에서 썩어가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김지숙은 사무실에 들러 서아의 파리행 1등석 티켓을 자랑하며 서연의 책상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넌 여기서 차 심부름이나 잘 배우렴. 그것도 사회생활의 기본이란다. 그녀는 서연을 완벽한 하녀로 취급했다. 며칠 뒤 이서아는 출국 전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며 회사에 들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서연이 일하는 지하 자료실로 내려왔다. 어머, 언니, 여기서 일하는 거야. 냄새나. 그녀는 코를 막으며 서연의 낡은 작업복을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난 아빠가 그래도 사무실 한 자리 주는 줄 알았지. 이런 창고일 줄은 몰랐네. 서연은 묵묵히 전표를 스캔했다. 난 이제 갈게. 언니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내 용돈이나 꼬박꼬박 보내줘. 알았지. 서아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서연은 그 모든 모욕을 텅 빈 눈으로 받아냈다. 10년 전의 그녀라면 이 자리에서 서아의 머리채를 잡았거나 혹은 절망 속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이 굴욕은 그녀의 분노를 태우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먼지 속에서 기계처럼 전표만 입력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 없이 움직였고 모두가 그녀를 대학도 못 간 실패자, 회장 말에 순종하는 인형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방어막이었다. 진짜 전쟁은 모두가 퇴근한 밤 10시 이후에 시작되었다. 서연은 자료실 청소를 핑계로 야근을 자청했다. 10년 전 그녀는 이 회사에서 10년을 일했다. 비록 굳은 일만 도맡아 했지만 그녀는 이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 과장의 책상 서랍 어딘가에 10년 전 사용하던 구형 회계 서버에 관리자 암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이병호와 김지숙은 회계 시스템을 최신으로 교체했지만 10년 전에 범죄 기록이 담긴 구형 서버를 파기하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녀는 박 과장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역시나 낡은 포스트잇이 서랍 안쪽에 붙어 있었다. 서버 애드민 해안 701. 그녀는 지하 자료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터미널 서버에 전원을 켰다. 10년의 먼지를 뚫고 익숙한 도스 화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관리자 암호를 입력했다. Access granted.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10년 전 아버지가 그녀의 명의를 도용해 첫 번째 비자금을 조성했던 바로 그 시기에 장부로 들어갔다. 10년 전의 서연은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28배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10년간 이 회사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야 했다. 그녀의 눈에 즉시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해안무역이 블루핀 로지스틱스, 블루핀 로지스틱스라는 생소한 홍콩 기반 회사에 매달 수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내역이었다. 10년 후 이 블루핀 로지스틱스는 이병호의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핵심, 즉 그의 첫 번째 유령 회사였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블루핀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다시 쪼개져 파나마의 또 다른 유령 법인으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김지숙의 개인 계좌로 해외 아트페어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그녀는 김지숙이 왜 그토록 서아의 예술 유학에 집착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자금 세탁의 경로였다. 서아의 유학 비용은 회사 돈을 횡령하여 조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 모든 거래 내역 송금 기록, 그리고 이중 장부의 흔적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무기였다. 10년 전 그녀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아버지를 믿었기에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기에 외면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대학 등록금의 진짜 출처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버를 껐을 때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2시간 동안 먼지 구덩이에서 일했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10년 전 그녀는 S대 법대에 합격했지만 법을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법이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이 지하 창고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법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출근 시간 전 근처에 PC방에 들렀다. 10년 전에 낡은 HTS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가 며칠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미래테크, 미라이테크의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초조하지 않았다. 그녀는 6개월 뒤 정부의 발표와 함께 이 주식이 100배 넘게 폭등할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지하 창고에서 모으는 증거가 그녀의 껌이라면 이 주식 계좌는 그녀의 방패이자 자금줄이었다. 그녀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아침 9시, 그녀는 다시 해안무역의 지하 자료실로 돌아왔다. 박 과장이 커피를 타오라며 그녀에게 컵을 던지듯 밀었다. 이서연 씨,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네, 과장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박 과장은 혀를 찼다. 아무도 몰랐다. 이 순종적인 막내 사원의 주머니 속에 이 회사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독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권력의 첫 번째 씨앗은 그렇게 가장 낮은 먼지 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이서연은 지하 자료실의 어둠 속에서 10년 전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복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수집한 블루핀 로지스틱스의 횡령 증거는 이병호의 첫 번째 범죄였지만 그를 무너뜨리기엔 부족했다. 그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혹은 단순한 회계 실수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녀에게는 현재 진행형에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10년 전 해안무역을 나락으로 보낸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섰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 그녀의 기억 속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차민우 부장. 해안무역의 해외 사업부를 이끌던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이병호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유능했고 정직했으며 이병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사사건건 반대했다. 10년 전 그는 이병호의 치명적인 계약 실수를 막으려다 내부 분란 조장이라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해고당했다. 그리고 그가 해고된 직후 그가 경고했던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이병호는 모든 책임을 차민우에게 떠넘겼고 차민우는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서연은 이 남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는 이병호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었고 그 무엇보다 정의에 굶주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검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할 미끼는 지금 이병호의 책상 위에서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박 과장의 아이디를 이용해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녀는 신규 계약 폴더를 열었다. 역시나 비에선 로지스틱스, 미에슨 로지스틱스 독점 운송 계약서.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울렸다. 10년 전 이병호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신생 베트남 해운사와 독점 계약을 강행했다. 차민우는 이 회사의 선박이 노후화되었고 보험이 불투명하며 다가오는 몬순 시즌을 견딜 수 없다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병호는 듣지 않았다. 그 계약의 이면에는 블루핀 로지스틱스에서 나온 검은 돈이 이 비에선의 설립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또 다른 횡령의 고리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병호는 자신의 비자금을 불리기 위해 회사 전체의 명운을 건 도박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도박의 결과는 처참했다. 10년 전 비에선 로지스틱스의 주력 화물선 해안 스타호는 서연의 기억으로 정확히 2주 뒤 다낭 앞바다에서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몬순을 만나 침몰했다. 수백억 원의 화물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보험은 사기였다. 해안 무역은 휘청거렸고 이병호는 모든 책임을 차민우에게 돌렸다. 서연은 그 2주라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차민우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그가 매일 아침 회사 근처의 특정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그 카페에 갔다. 차민우가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근처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카페 종업원에게 돈을 쥐어주며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봉투에는 발신인이 없었다. 차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비에선 로지스틱스 계약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이었다. 차민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가 이미 수십 번도 더 작성했던 보고서였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해안 스타호가 지난 3년간 싱가포르와 가오슝 항에서 발각된 선체 균열 내역. 비에선이 가입한 보험사가 사실은 파나마에 등록된 유령 회사라는 증거.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마지막 문장. 기상청 내부 데이터 분석 결과 금년 몬순 시즌은 예년보다 3주 일찍 시작될 확률 95%. 계약 강행 시 20일 이내 선박 손실 확률 100%. 차민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정보는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다. 특히 기상 데이터와 해외 항만 검사 기록은 완벽한 내부 정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카페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자신을 주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하 자료실에 교복 입은 소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는 즉시 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뛰어 올라갔다. 회장님, 이 계약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차민우가 이병호의 책상에 보고서를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이병호는 자신의 아침을 방해한 이 오만한 부장의 행동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차 부장,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이것 좀 보십시오. BS는 사기입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병호는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차민우가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비자금 계획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이딴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어디서 주워온 건가? 그가 보고서를 차민우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자네가 감히 내 결정을 의심해 비용 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니면 자네가 기존 운송업체에서 뇌물이라도 받아먹었나? 회장님, 닥치게 계약은 이미 어제부로 체결된 내 자네는 자네 일이나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내 결정에 토를 달면 그땐 자네 목이 날아갈 줄 알게. 차민호는 절망감에 휩싸여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패배했다. 그는 이 거대한 회사가 썩은 구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곧 해고될 것임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그의 컴퓨터에 익명의 내부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발신자는 하얀 워처. 그가 당신의 경고를 무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민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즉시 답이 돌아왔다. 당신이 오늘 회장실에서 겪은 모욕,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병호 회장은 해안무역을 좀먹는 암입니다.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증거는 당신이 찾으십시오. 지금 당장 10년 전의 구형 회계 서버에 접속하십시오. 블루핀 로지스틱스의 지불 내역과 방금 당신이 반대했던 비에선 로지스틱스의 법인 등기를 대조해 보십시오.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차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재무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형 서버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블루핀에서 나간 돈이 파나마를 거쳐 비에선의 설립 자금으로 들어간 흔적을. 이것은 단순한 계약 실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완벽한 횡령이었다. 이병호는 자신의 돈으로 세운 유령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 돈을 빼돌린 다음 그 배가 침몰하도록 방치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던 것이다. 차민우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이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누명뿐이었다. 그는 다시 하얀 워처에게 메일을 보냈다.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지하 자료실 먼지 쌓인 터미널 앞에서 서연은 그의 메일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나는 당신과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타이핑을 시작했다. 정의, 그리고 심판. 나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 회사의 벽 속에 스며든 유령입니다. 당신은 나의 껌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긴 침묵 끝에 차민우의 답장이 도착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이병호의 가장 유능하고 정직한 부장은 그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하는 먼지 구덩이 속에 어린 딸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USB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터지기를 기다릴 시간이었다. 이서연의 삶은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었다. 낮에 이서연은 해안무역지하 자료실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묵묵히 전표를 정리했다. 그녀는 박 과장의 커피 심부름을 했고 김지숙의 가십거리를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으며 이따금씩 걸려오는 이서아의 국제 전화를 받았다.
서하는 파리의 화려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언니, 나 이번에 샤넬에서 신상백 나왔는데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언니 월급 모아서 보태주면 더 좋고 가족들은 그녀를 돈 버는 기계이자 순종적인 하녀로 완벽하게 얕보고 있었다. 이병호는 그녀가 자신의 감시에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안심했다. 그는 서연이 S대 법대에 갈 기회를 잃고 완벽하게 좌절했다고 믿었다. 그는 딸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하며 더 교묘하고 대담한 횡령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밤마다 지하 서버실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밤에 이서연은 냉혹한 투자가이자 전략가였다. 그녀는 자료실에서 퇴근하는 즉시 버스를 타고 시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400만 원의 첫 번째 투자 이후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비밀 아지트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10년 전에 낡은 컴퓨터를 켜고 격동치는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 그녀의 400만 원짜리 미래테크 미라이텍. 주식은 아직 잠잠했지만 그녀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6개월 뒤 터질 그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멈춰 있지 않았다. 그녀는 10년 후의 기억을 이용해 단기 주식 투자를 감행했다. 10년 전에는 몰랐던 대기업 간의 소규모 M&A 정보 신약 개발사의 임상 성공 발표 직전 혹은 원자재 가격의 당이 폭등.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정확한 타이밍에 자금을 넣고 뺐다. 그녀의 종잣돈 300만 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 달 만에 1억 원이 되었고 석 달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지하 자료실에서 박 과장의 구박을 받으며 10,000원짜리 점심을 먹었지만 그녀의 비밀 계좌에는 상상도 못할 부가 쌓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6개월이 지났다. 그녀가 기다리던 그날의 아침,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을 정역 발표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과 규제 철폐. 시장은 이 뉴스에 즉각 반응했다. 그리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미래테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결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발했다. 그녀가 300만 원에 매수했던 6,000주의 가치는 그날 하루 만에 3억 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래테크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일주일 만에 100배 넘게 폭등했다. 그녀의 300만 원은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되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PC방 HTS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실탄이 장전되었다는 차가운 확인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돈을 국내 계좌에 묶어두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스위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와 접촉했다. 물론 10년 후의 지식을 이용해 가장 비밀스럽고 유능한 뱅커를 골랐다. 그녀는 30억 원의 자금을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케이맨 제도의 유령 법인들로 분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해안무역의 지하 자료실에서 빼돌린 이병호의 자금 세탁 루트, 바로 그 블루핀 로지스틱스의 구조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 완벽한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이름은 저스티스 홀딩스, 저스티스 홀딩스. 이제 그녀는 돈을 가졌다. 이병호가 평생을 바쳐 횡령한 금액을 압도하는 깨끗하고 막강한 자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새로운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스티스 홀딩스의 이름으로 해안 무역의 자금 흐름을 주시했다. 이병호는 여전히 방만하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서하의 파리 아파트 구입비, 김지숙의 명품 쇼핑 자금. 그 모든 돈이 회사의 부채가 되어 쌓여가고 있었다.
이병호는 은행 대출이 막히자 위험천만한 사채시장과 제2금융권의 당위 채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서연은 바로 그 지점을 노렸다. 그녀는 자신의 유령 회사를 통해 해안무역이 발행한 소규모 부실 채권들을 익명으로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사채시장에 흩어져 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썩은 채권들이었다. 10억, 20억. 그녀는 이병호의 횡령액이 늘어날수록 그의 빚을 더 많이 사들였다. 그녀는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해안무역에 숨겨진 채권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병호는 여전히 딸이 지하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딸은 이미 아버지의 목줄을 쥐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때 10년 전의 그 재앙이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었다. 비에선 로지스틱스의 해안 스타호가 다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는 속보가 터졌다. 수백억 원의 화물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이병호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모든 책임을 차민우 부장에게 떠넘겼다. 차민우가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강행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차민우는 이병호의 회의실에서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는 횡령의 증거를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터뜨릴 힘이 없었다. 그가 해고 통지서를 받고 짐을 싸고 있을 때 그의 컴퓨터에 다시 해안 워처의 메일이 도착했다. 그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떠넘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차민우가 절망적인 답장을 보냈다. 아니, 당신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서연이 지하 터미널에서 답장을 쳤다. 당신은 이제 해안무역의 내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무기를 줄 것입니다. 이병호가 당신에게 덮어씌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완벽하게 뒤집을 그가 직접 서명한 비에선 투자 원본 계약서입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야심한 밤 이병호의 금고를 열었다. 10년 전 그가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번호였다. 그녀는 원본 계약서를 복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차민우에게 자신의 비밀 오피스텔 주소를 보냈다. 며칠 후 모든 것을 잃은 차민우가 의심과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그녀의 아지트를 찾아왔다. 문이 열리고 그가 본 것은 지하 자료실에 그 순종적인 소녀 이서연이었다. 차민우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당신이 워철이었단 말인가? 서연은 그에게 원본 계약서 4본을 건넸다. 네 부장님,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이 해안무역지하 자료실에 유령으로 산지 정확히 1년. 그녀가 차민우 부장과 비밀 동맹을 맺은 지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해안 스타호 침몰 사건은 이병호의 의도대로 차민우 부장의 독단적 과실과 업무상 배임으로 완벽하게 덮였다. 차민우는 업계에서 매장당했지만 서연의 비밀 오피스텔에서 그녀의 검이 되어 이병호의 다음 수를 기다리며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병호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보험 사기와 비에선 계약 과정에서 빼돌린 비자금 덕분에 건재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던 차민우라는 골칫덩이를 제거한 것에 만족했다. 서연의 비밀 주식 계좌에는 미래테크의 폭등으로 인해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쌓였다. 그녀는 이 돈을 저스티스 홀딩스라는 유령 법인으로 완벽하게 옮겨놓고 해안무역의 부실 채권을 꾸준히 매입했다. 그녀는 이미 이병호의 목줄을 조일 수 있는 가장 큰 채권자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이서연은 여전히 지하 자료실의 말단 사원이었다. 그녀의 월급 통장에는 쥐꼬리만한 급여가 스쳐 지나갈 뿐이었고 그마저도 10년 전의 기억처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 파리에서 첫 여름 방학을 맞아 돌아온 이서아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10대 소녀의 그것이라곤 믿을 수 없는 사치와 오만이 흘러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에게 가식적인 애교를 부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서연을 대놓고 경멸하고 명령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은 서연의 방에 쳐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의 낡은 화장대 위에 놓인 월급 통장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들었다. 언니. 그녀가 발끝으로 침대를 툭툭 차며 서연을 깨웠다. 나 이번 가을 학기 등록금이 좀 올랐어. 그리고 파리 사교계에 나가려면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아빠가 요즘 해안 스타 호일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는데 언니가 좀 보태야 하지 않겠어. 그건 내 월급 통장이야. 서연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그런데 이게 왜 언니 방에 있어? 당연히 엄마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아는 마치 자기 물건을 챙기듯 통장을 들고 방을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김지숙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아가 든 통장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 우리 서아 일찍 일어났네. 그래, 서연아. 서아가 말이 좀 짧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 그녀가 서연의 침대맡에 앉아 마치 인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 이 돈 다 모아서 뭐하니? 어차피 시집갈 미천 필요 없어. 너는 이 집안 장녀야.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그건 제가 1년간 밤낮 없이 일해서 번 제 돈입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반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 돈이니까 돌려주세요. 그 말에 김지숙과 이서아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1년간 순종적인 인형처럼 굴던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이었다. 뭐, 제 돈, 김지숙의 눈이 독사처럼 치켜 올라갔다. 이게 감히 엄마한테 말대꾸야. 네가 지금 누구 덕에 그 회사에서 월급이라도 받고 있는데 네가 먹고 자는 건 다 누구 돈인데.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방을 울렸다. 서아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엄마 냅둬. 언니는 아직도 자기가 S대 법대생인 줄 아나 봐. 현실 파악 좀 해, 언니. 언니는 그냥 우리 집 식모나 마찬가지잖아. 지하 창고에서 먼지나 먹는 주제에. 식모가 월급을 따로 챙기는 거 봤어. 식모. 그 단어가 서연의 심장에 얼음 조각처럼 박혔다. 10년 전 그녀는 이 말에 울부짖으며 절망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들의 모욕을 받아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김지숙은 의기양양하게 통장을 흔들었다.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앞으로 네 월급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넌 그냥 내 동생 유학비나 열심히 벌어. 알았지? 그들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권리마저 빼앗아 갔다. 서연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래, 나는 식모지. 그녀는 그 모욕을 뼛속까지 새겼다. 그녀는 오늘 이들이 자신의 월급 통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에 걸린 올가미까지 함께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반란은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비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모은 이병호와 김지숙의 완벽한 횡령 증거, 그리고 그 돈이 미술품 구매나 해외 유학비 명목으로 이서에게 흘러들어간 완벽한 자금 흐름도를 가지고 있었다. 김지숙은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돈을 증여가 아닌 필요 경비로 위장했다.
하지만 서한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녀는 자신의 SNS에 매주 파리의 명품 매장에서 구입한 샤넬백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파티 사진을 과시했다. 아빠가 사준 선물, 엄마의 깜짝 용돈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서연은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수신인은 국세청 내셔널 텍스 서비스 본청 탈세 제보센터. 그녀는 제보 내용을 간결하고도 치명적으로 작성했다. 수신 국세청 국제조색과 제보 내용 해안무역 이병호 회장의 딸 이서아 파리 거주, 직업 유학생 소득 없음. 그러나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수억 원대의 명품 및 사치 생활 과시. 자금 출처 불분명. 그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국세청이 움직이려면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 파일 2개를 첨부했다. 첫 번째 파일은 이서아가 SNS에 자랑했던 모든 명품 사진과 구매 날짜를 정리한 엑셀 시트였다. 두 번째 파일은 그녀가 지하 서버에서 빼낸 김지숙이 블루핀 로지스틱스에서 받은 비자금을 이서아의 파리 현지 은행 계좌로 송금한 거래 내역서 4본이었다. 송금된 금액과 날짜가 이서아가 명품을 구입한 날짜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이것은 딸바보 아빠의 용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외국 환거래법 위반이자 기업의 비자금을 이용한 명백한 증여세 탈루의 증거였다. 이서아의 SNS는 그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자백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세청의 반응은 서연의 예상을 뛰어넘어 신속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서연이 던져준 작은 떡밥을 물고 즉시 해안무역과 연결된 블루핀 로지스틱스의 존재까지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이 첫 증거를 수집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 국세청은 이병호 일가의 자금 흐름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김지숙과 이서아가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쇼핑을 위해 백화점 VIP 라운지에 들렀다. 엄마 이상하다. 카드 한도 초과래. 다른 카드로 해볼게. 서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김지숙의 날카로운 비명이 라운지를 울렸다. 뭐라고요? 내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 동결됐다고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다고요. 그날 밤 이병호의 저택은 지옥으로 변했다. 당신 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이병호가 김지숙의 뺨을 내리쳤다. 그는 해안 스타호 침몰보다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감히 국세청이 우리 계좌를 막아 이게 다. 저 쓸모없는 년이 돈을 흥청망청 써대서 서아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아빠 나 아니야 나는 그냥 엄마가 준 돈을. 이병호는 미친 듯이 서재를 뒤졌다. 세무조사는 그의 모든 범죄가 들통날 수 있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세무조사를 막을 뒷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돈줄이 막혔다. 그때 그의 충혈된 눈이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묵묵히 지하 자료실에서 전표를 정리하고 있을 그의 첫 번째 딸 이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아직 쓸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방패막이이자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병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집요했다. 그것은 단순한 계좌 동결이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가 완벽한 지도를 쥐어준 것처럼 해안 무역의 가장 약한 고리 블루핀 로지스틱스와 이서아의 외화 송금 내역을 정조준하고 들어왔다. 이병호의 저택은 매일 밤이 전쟁터였다. 그는 거액을 주고 선임한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이까
세무조사 하나 제대로 못 막으면서 당신들 내 돈을 받아 처먹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변호사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탈세 제보가 아닙니다. 제보자가 회장님의 횡령 자금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을 쓰기도 전에 검찰 쪽에서도 이 건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그 한마디에 이병호의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해안 스타호 침몰 사건의 여파로 가뜩이나 자금줄이 마른 상태였다. 은행들은 등을 돌렸고 사채업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라면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는 자신을 구원해줄 마지막 지푸라기 혹은 마지막 희생양을 떠올렸다. 김지숙과 이서아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계좌가 막혔다며 매일같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그의 골칫거리만 되고 있었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그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바로 지하 자료실의 그늘 속에 처박혀 있는 존재감 없는 딸 이서연이었다. S대 법대에 합격했던 딸. 그가 1년 전 자신의 발밑에 완벽하게 굴복시켰다고 믿었던 바로 그 딸. 그녀는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멍청하지 않았다. S대 법대에 합격할 만큼 머리가 좋았다. 즉, 그녀가 그 복잡한 횡령을 주도했다고 꾸미기에 완벽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순종적이었다. 1년간 단 한 번의 반항도 없이 지하 창고에서 썩어갔다. 아비의 말이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멍청한 장녀. 이병호는 자신의 이 교활한 계획에 스스로 감탄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2마리 토끼를 잡기로 결심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덮었을 방패막이, 다른 하나는 바닥난 자금을 채울 재물. 이병호는 즉시 자신의 비밀 회계팀을 소집했다. 그는 10년간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그 모든 흔적이 단 한 사람 이서연을 가리키도록 새로운 증거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블루핀 로지스틱스의 실소유주를 그녀의 이름으로 바꾸는 차명 계약서. 비에선 로지스틱스의 불법 자금이 그녀의 개인 계좌를 통해 흘러 들어간 것처럼 꾸민 송금 내역서. 그는 10년 후에 서연이 맞이했던 바로 그 죽음의 시나리오를 10년 앞당겨 정교하게 직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마지막 남은 인맥을 총동원해 새로운 자금줄을 찾았다. 모든 은행이 외면한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그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사채 시장의 거물이자 온갖 불법적인 투자로 악명 높은 백두캐피탈의 백 회장이었다. 백 회장은 이병호의 숨통을 트여줄 거액의 대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건이 있었다. 이 회장, 백 회장은 이병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음흉하게 웃었다. 내 듣자 하니 이 회장에게 아주 똑똑하고 순종적인 맏딸이 하나 있다면서 내 아들놈이 요즘 방황을 좀 해서 말이야. 똑똑한 며느리를 하나 들여서 사람 좀 만들어야겠네. 백 회장의 아들 백영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망난이었다. 마약 도박 폭행. 그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다. 이병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회사의 파산과 자신의 구속이라는 공포 앞에서 딸의 인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이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을 망나니에게 시집보내 거액의 자금을 수혈받고 동시에 그녀에게 횡령 혐의를 덮어씌워 백 회장의 며느리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기는 것.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날 밤 이병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연이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방에 들어섰다. 서재 안에는 김지숙과 이서아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담고 있었다.
이병헌은 서류 더미 뒤에 앉아 인자한 아버지의 가면을 썼다. 서연아, 앉거라. 그는 서연이 의자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는 장황하게 해안 스타호의 침몰과 회사의 위기, 그리고 국세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했다. 이 모든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 백두캐피탈의 백 회장께서 우리를 돕기로 하셨다. 단 조건이 있다. 네가 백 회장의 아들과 결혼해 줘야겠다. 김지숙이 옆에서 거들었다. 서연아, 이게 웬 횡재니 백두캐피탈이야. 네가 S대 법대 간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기회라고 가서 그 망나니 아들 하나 휘어잡으면 넌 평생 돈방석에 앉는 거야. 서아도 질투 반 조롱 반의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언니, 결혼하는 거야. 그것도 재벌게 축하해. 언니는 그런데라도 시집 가야지 뭐. 서연은 1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28배 그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똑같은 제안을 받았다. 그때 그녀는 울부짖었다. 아버지, 제발,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제 인생을 그렇게 팔아넘기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이병헌은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초조해졌다. 서연아.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비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유일한 길이야. 네가 이번 일만 잘 해결해주면 내가 너에게도 보상을 줘야지. 그가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 결혼을 승낙하고 백 회장의 자금을 받으면 너를 이 지하 창고에 계속 둘 수는 없지. 너를 우리 회사의 재무이사로 승진시키겠다. 이 신규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관리를 너에게 맡기마. 서연의 시선이 그 서류 뭉치로 향했다. 신규 프로젝트 자금 관리 위임장 및 재무이사 임명장. 10년 전 그녀는 이 승진이라는 말에 소가 아버지가 내민 서류에 멍청하게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서류는 그녀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 개설 동의서이자 블루핀과 비에선의 모든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그녀가 진다는 법적 책임 각서였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흉기였다. 이병헌은 그녀가 협상에 응할 것이라 확신했다. 재무이사라는 직함과 결혼이라는 희생. 그는 딸이 이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다. 어떠냐? 네가 그토록 원하던 공부 대신 권력을 주는 거다. 그는 오만하게 웃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굳히는 뱀의 그것과 같은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1년하고도 6개월 아니 10년을 기다려왔다. 아버지가 스스로 그녀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이 순간을. 아버지.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병헌은 그것을 감격 혹은 공포라고 생각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다. 네가 이 아비를, 이 가족을 구하는 거다. 김지숙과 이서아의 얼굴에 노골적인 기쁨이 떠올랐다. 서연은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10년 전 죽음의 문서였던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펜 뚜껑을 열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서연은 펜을 쥐었다. 그녀의 손은 10년 전 절망 속에서 떨렸던 그 순간과는 달리
강철처럼 단단하고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10년 전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던 바로 그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재무이사 임명장, 신규 프로젝트 자금관리 위임장, 법적 책임 각서, 이병호가 그녀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한 교묘하게 조작된 독약이었다. 김지숙은 가식적인 눈물을 글썽였고 이서아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다. 그들은 이 순진한 장녀가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 믿었다. 고맙다, 서연아. 이병호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연의 서명이 마지막 글자를 그리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다. 백 회장에게는 내가 당장 전화해서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하지. 그는 서류를 황급히 챙겨 자신의 금고에 넣었다. 그에게 서연은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를 막아줄 방패이자 돈을 가져다줄 재물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이 자신의 목에 감긴 올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서연은 묵묵히 서재를 나왔다. 그녀는 지하의 자료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1년 반 동안 모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얀 워철의 이름으로 차민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원본은 금고에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10년 전에 겪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함정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가 서명한 서류는 진짜였다. 하지만 서연이 노린 것은 그 서류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병호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국세청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씌울 서류 위조와 강압적 서명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는 그녀가 10억 원의 비밀 자금으로 구입한 초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서재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 네가 희생해야 한다는 이병호의 목소리, 백 회장 아들과 결혼하라는 협박, 그리고 재무이사라는 미끼로 서명을 강요한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그녀의 보이지 않는 검 차민우가 움직이고 있었다. 차민우는 서연이 보낸 정보를 가지고 이병호의 금고가 열리는 패턴과 시간을 분석했다. 이병호가 백 회장과의 술자리를 위해 집을 비운 늦은 밤 차민우는 유령처럼 저택에 잠입했다. 그는 10년간 이병호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금고의 위치와 구조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미리 확보해둔 보조키를 이용해 이병호가 승리의 증거로 넣어둔 바로 그 서류 뭉치 서연이 방금 서명한 그 범죄의 증거를 통째로 빼돌렸다. 차민우는 원본을 복사하고 그것을 다시 완벽하게 위조된 가짜 서류로 바꿔치기해 금고에 넣어두었다. 이병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터였다. 이제 서연의 손에는 이병호의 10년 묵은 횡령 증거 블루핀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저지른 범죄 모의의 증거 녹음 파일과 그 범죄를 실행한 물리적 증거, 위조된 서류 원본까지 완벽한 세트가 갖춰졌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지난 1년간 비밀리에 접촉해 온 두 사람에게 연락했다. 한 사람은 하얀 워치얼의 정보를 받고 이병호를 오랫동안 주시해온 대형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다른 한 사람은 10년 전 차민우 부장의 해고의 의문을 품고 이병호를 내사하다가 좌천되었던 정의감에 불타는 서울중앙지검의 한 젊은 검사였다.
그는 차민우가 목숨을 걸고 건넨 증거들을 통해 서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넘겼다. 이병호의 10년간의 자금 세탁 루트, 이서아의 SNS와 외화 밀반출 증거, 해안스타호 침몰의 진실과 차민우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낮에 확보한 자신의 딸을 희생양으로 삼아 결혼을 강요하고 횡령죄를 덮어씌우려 한 그 모든 녹취록과 원본 서류. 그것은 이병호라는 오만한 괴물의 숨통을 끊을 완벽하게 조립된 기요틴이었다. 모든 것을 넘긴 서연은 지하 자료실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다시 전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10년 전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울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거대한 심판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기다렸다. 그날 밤 이병호의 저택은 1년 만에 가장 화려한 파티로 들썩였다. 백두 캐피탈의 자금 수혈이 확정되었고 국세청 조사는 백 회장의 압력으로 무마되는 듯 보였다. 이병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김지숙 이서아와 함께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다. 봤지, 이 아비는 죽지 않아. 그는 거실 중앙의 대형 TV를 가리켰다. 저깟 세무조사 따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서아, 너는 당장 파리로 돌아갈 준비해. 와 아빠 최고. 서아가 기뻐하며 그에게 매달렸다. 그럼 언니는 진짜 그 망나니한테 시집 가는 거야. 물론이지. 김지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애는 그게 딱 어울려. 우리 서아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지.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웃고 떠들었다. 바로 그때 9시 정각을 알리는 시보와 함께 그들이 보고 있던 TV 화면이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다. 속보입니다. 냉정한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견무역기업 해안무역의 이병호 회장이 지난 10년간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정역적인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병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화면은 즉시 해안무역본사 건물로 전환되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기자들이 몰려드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블루핀 로지스틱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최근에는 해안스타호 침몰 사건의 책임을 차민우 전 부장에게 전가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앵커는 결정타를 날렸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에 국세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맏딸인 이서연 씨에게 모든 횡령 혐의를 덮어씌우고 사채업자 아들과의 강제 결혼을 종용한 정황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서명했던 그 원본 서류와 서재에서 오고 갔던 녹취록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개되었다. 안 돼. 이병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그 함정을 판 것이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그의 딸 이서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저택의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다. 문 밖에는 차가운 얼굴의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검찰입니다. 이병호 회장님 계십니까?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뚫고 샴페인에 젖어있던 파티의 열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TV 화면 속의 속보와 현관 밖의 수사관들이라는 비현실적인 조합에 이병호는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아빠, 저거 다 거짓말이지. 이서아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김지숙은 이미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든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여보 어떡해 저놈들이 왜 이병호는 늙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자신의 소나귀 안에 있어야 할 가장 미천한 존재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시끄러워 그가 두 여자에게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라고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는 마지막 남은 5만을 끌어모아 현관으로 향했다. 어느 놈들인데 감히 내 집 문을 두드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개의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향해 터졌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밀치고 저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병호 씨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 위조 및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감히 나를 내 변호사 어딨어? 내 변호사 부르기 전까진 한마디도 안 해. 이병호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김지숙과 이서아도 공범 혐의 횡령 자금 수수 및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함께 연행되었다. 10년 전 서연이 꿈꿨던 가족의 단란한 모습은 지옥의 한 장면처럼 가장 추악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날 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조사실. 이병호는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증거를 이서연에게 완벽하게 떠넘겼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도착하자 그는 준비했던 시나리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내 맏딸 이서연이 꾸민 짓입니다. 그는 비통한 아버지의 가면을 썼다. 그 애가 S대 법대에 떨어진 충격으로 앙심을 품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그는 검사 앞에 앉아 10년 전 서연이 겪었던 바로 그 누명을 그녀에게 씌우고 있었다. 내가 아비로서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딸아이의 앞날을 위해 덮어주려 했습니다. 재무이사로 승진시킨 것도 그 애가 저지른 실수를 수습할 기회를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아비의 등에 칼을 꽂아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그 가짜 서류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그것이 서연의 범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라고 믿었다. 조사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검사는 10년 전 이병호의 비리를 내사하다 좌천되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이병호의 뻔뻔한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병호 씨, 지금 이서연 씨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시겠다. 사실입니다. 그 애가 범인입니다. 내 금고에. 그 애가 서명한 모든 증거가 이건 말씀이십니까? 검사가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다. 차민우가 이병호의 금고에서 빼돌렸던 서연의 원본 서명본이었다. 이병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게 왜 여기에 이 서류와 함께. 검사가 책상 위에 녹음기를 눌렀다. 조사실에는 며칠 전 이병호의 서재에서 오고 갔던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네가 백 회장의 아들과 결혼해 줘야겠다. 너를 우리 회사의 재무이사로 승진시키겠다. 이 서류에 서명해라. 이병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흉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병호 씨가 그토록 믿었던 금고 안의 서류는 검사가 비웃었다. 저희가 확보한 이 원본을 기반으로 당신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완벽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병호의 마지막 방어선은 그가 가장 굳게 믿었던 자신의 교활함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해안무역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회사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병호, 김지숙, 이서아는 구속 수감되었다. 10년 전 서연이 죽어가던 그 순간보다 더 빠르고 더 처참한 몰락이었다.
몇 주 후 해안무역의 파산 절차를 위한 채권단 회의가 소집되었다. 10년 전 서연이 꿈꿨던 S대 법대의 강의실보다 훨씬 더 차가운 지방법원의 소회의실이었다. 죄수복을 입은 이병호와 모든 것을 잃고 멍한 표정의 김지숙 이서아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파산 관제인을 향해 회생 가능성이 아닌 최소한의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었다. 이병호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변호사의 말이 이어지던 중 회의실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채권자 측의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관제인이 알렸다. 문 안으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지하 자료실에 낡은 작업복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한 차갑고도 압도적인 위엄. 이서연이었다. 이병호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다. 네가 감히 여길.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검사가 그를 제지했다. 서연은 가족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민우 부장, 이제는 모든 누명을 벗고 당당한 증인이 된과 함께 채권자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파산 관제인이 그녀의 신분을 확인했다. 채권자, 저스티스 홀딩스의 대표 이서연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저스티스 홀딩스는 현재 해안무역의 부실 채권 65%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입니다. 이병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저스티스 홀딩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압박해오던 그 정체불명의 유령 채권자가 바로 자신의 딸 이서연이었다는 말인가. 100억, 200억, 그가 평생을 바쳐 횡령한 돈보다 더 많은 빚을 그의 딸이 쥐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재판장이 아닌 10년간 자신을 짓밟아온 3명의 가족을 향해 섰다. 이병호 씨, 김지숙 씨, 그리고 이서아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당신들은 10년 전 내 대학 등록금을 빼앗아 이서아의 유학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내 월급 통장을 빼앗아 식모의 돈이라며 경멸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관제인을 향해 서류를 제출했다. 최대 채권자로서 해안무역의 회생 절차를 거부합니다. 즉각적인 파산 선고와 모든 자산의 청산을 요구합니다. 안 된다고 이병호가 절규했다. 그건 내 평생이야. 당신의 평생이 아니죠.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내 10년의 삶과 차민우 부장님 같은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10년 전 당신이 수장시킨 해안 스타호의 원혼입니다. 그녀는 김지숙과 이서아를 바라보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사치와 횡령 자금으로 축적된 모든 사유재산, 파리의 아파트 샤넬백, 그리고 이 저택까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반란이었다. 그녀가 10년간 꿈꿔왔던 심판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이라는 지옥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었다. 그녀는 그들을 완벽하게 투옥시켰다. 법의 감옥, 그리고 빈곤의 감옥. 서연은 10년 전의 그날처럼 S대 법대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듯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비록 법정에서는 법학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정의를 집행하고 있었다. 심판의 망치는 무겁고도 가차없이 내리쳐졌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죄수복을 입은 3명의 피고인 이병호와 김지숙
그리고 이서에게 쏠려 있었다. 이병호는 수천억 원대의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 위조 및 강요죄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건 음모야 이서연이라고 절규했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거칠게 끌려나갔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렇게 그의 딸이 판 함정 속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김지숙 역시 횡령 공모 및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식적인 눈물을 흘릴 기력도 없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선고를 받아들였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이서아의 차례였다. 그녀는 횡령 자금 수수 및 증여세 탈루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이병호의 강압에 의한 단순 수혜자라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이서연은 방청석 가장 뒷줄 그림자 속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녀의 가슴을 10년간 짓눌렀던 거대한 분노와 절망은 판사의 마지막 선고와 함께 차가운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하게 늦어버린 10년 만의 정의였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는 세 사람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10년짜리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났다. 몇 주 후 해안무역의 텅 빈 본사 건물 앞에서 마지막 자산 매각 공고가 붙었다. 회사는 저스티스 홀딩스의 주도해 회생이 아닌 완벽한 청산 절차를 밟았다. 이서연은 최대 채권자로서 이병호 일가가 빼돌린 모든 은닉 재산 파리에 아파트와 명품 포함을 환수하여 청산 자금에 포함시켰다. 그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의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그녀는 차민우를 청산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장님, 그녀가 차민우에게 마지막 서류를 건넸다. 이 자금으로 그동안 억울하게 해고당한 직원들의 퇴직금과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피해부터 전액 변제해 주십시오. 차민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 어린 여성이 10년의 지옥을 견뎌내고 돌아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대표님, 아니 서연 양,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병호 회장은 사람을 얻는 대신 돈을 택했지만 서연 양은 돈 대신 사람을 얻었습니다. 서연은 텅 빈 해안 무역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을 얻는 법을 몰랐기에 실패한 겁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과거가 무너진 폐허를 뒤로 한 채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 그녀가 죽음에서 돌아왔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10월 24일, 10년 전 28배 이서연이 옥탑방에서 절망 속에 죽어갔던 바로 그날. 하지만 지금의 28살 이서연은 춥고 곰팡내 나는 옥탑방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의 심장부 GFC 타워 최상층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거대한 CEO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문 앞의 명패에는 저스티스 홀딩스 대표이사 이서연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10년간 자신이 모은 자본과 미래의 지식을 이용해 법과 정의가 통하는 깨끗한 투자 제국을 건설했다. 그녀는 10년 전에 차민우 부장처럼 재능은 있지만 부패한 권력에 밀려난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자신의 파트너로 삼았다. 그녀는 업계에서 얼음 여왕이라고도 불렸지만 동시에 가장 정의로운 투자가라는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작은 모니터에서는 오늘의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편 10여 년 전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안무역의 이병호 전 회장이 오늘 아침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가명을. 화면에는 1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늙고
병든 남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교도소 문을 나서는 모습이 잡혔다. 마중 나온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빈곤이라는 감옥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치른 방치의 대가였다. 김지숙은 몇 년 전 먼저 출소했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식당의 허드렛일을 전전하고 있었다. 이서아는 사기꾼의 딸, 횡령 공범이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그토록 원했던 사교계와 예술계에 발도 붙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하고 지방의 작은 네일샵에서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삶, 아니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연이 그들에게 선고한 사회적 감옥에 완벽하게 투옥되었다. 서연은 모니터를 껐다.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과거의 망령들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그녀는 비서에게 오늘은 일찍 퇴근하겠다고 알리고 차에 올랐다. 그녀의 차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10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 가을 햇살 아래 10년 전 그녀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교정 안으로 젊음과 희망에 찬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10년 전 그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가방 속 깊은 곳에서 10년간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S대학교 법학과 합격 통지서. 10년 전 그녀의 꿈이자 절망의 증거였던 종이 조각. 그녀는 법학과 건물을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저기, 혹시 길 잃으셨어요, 신입생? 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한 풋풋한 법대생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은 그 학생을 바라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그리운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교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법학 교과서보다도 더 치열하게 정의를 공부하고 법을 집행했다. 그녀는 손에 든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잘게 찢기 시작했다. 그녀의 10년 전 꿈이, 그리고 10년 전의 절망이 가을 바람에 하얀 나비처럼 흩날려 갔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의 그늘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의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되찾았다. 그녀는 흩날리는 종이 조각을 뒤로 한 채 자신을 기다리는 차를 향해 당당하게 돌아섰다. 그녀가 스스로 건설한 그녀의 오늘을 향해